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가 기획하고 고전 철학의 대가들이 엮고 옮긴 현대 독자를 위한 고대의 지혜 시리즈 중에서 어떻게 재치 있게 농담할 것인가 라는 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는 마르쿠스 톨리우스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고 제2부는 마르쿠스 파비우스 퀸틸리아누스의 연설과 교육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을 엮은 사람은 마이클 폰테인 고전학 교수가 맡았고 번역은 김현주로 22년 1월 28일 아날로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유머는 학습 가능한 기술인가 아니면 타고나는가? 키케로는 2000년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기원전 106년에 태어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고대 로마의 최정상에 올랐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43세의 나이로 로마의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집정관에 당선되었다. 그는 집정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쿠데타를 진압했으며 로마의 구원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임기를 마친 후 법정 변호사로 개인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 뒤로도 로마 정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은퇴 후에는 깊고 긴 울림을 주는 철학서들을 저술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한 고대 자료에 따르면 키케로는 역사상 가장 유쾌한 두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또 한 사람, 유쾌한 사람은 로마가 낳은 희극인 플라우투스를 말합니다. 플라우투스는 키케로보다 150년 전, 거의 BC 254년에 태어나서 본인이 희극 배우이기도 하고 130여 편의 희극을 썼고 지금까지 21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키케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머는 과연 학습 가능한 기술일까?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제이 생키는 아니라고 말하고 조엘 스타인은 그렇다고 답한다. 마크 설트바이트는 복잡한 문제라고 한다. 이 세 사람은 유머에 관한 한 저마다 의견을 구해볼 만한 코미디언들이다. 제이 생키는 노련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선불교와 스탠드업 코미디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이 배워서 재미있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 책으로도 32주 수업으로도 배울 수 없다. 당신이 재미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선천적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라면 스탠드업 코미디를 배울 수는 있다. 그러므로 재미는 학습될 수 없지만 재미있는 사람들은 스탠드업을 학습할 수 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한때 타임지에 17년간 유머 칼럼을 기고했던 시트콤 작가 조엘 스타인은 위 의견에 반박한다. 그는 내게 유머는 수학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유머가 한정된 공식으로 환원되며 이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사람의 지능은 저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타고난 것도 맞다. 하지만 시트콤 작가의 작업실은 유머가 계산에 의해 나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등불 밝히기처럼 특징적으로 분류된 농담이 있다. 여기서 hang a lantern, 등불 밝히기란 문맥상 모순이 되거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농담이 필요하면 그중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 두 견해의 차이는 실제보다 더 분명하다고 마크 설트바이트가 나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설트바이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팔린드롬 세계 챔피언, 스탠드업 철학자이다. 여기서 팔린드롬이란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은 말이 되는 어구를 말합니다. 그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스탠드업 코미디는 청중과 공연자 사이 특정한 순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스타인은 희극 글쓰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키는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희극적 감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학습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말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재미를 발견하는 것, 결정적인 중요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회 풍자라든지 현대 생활의 모순과 더 관련이 많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로마 연설가들이 연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출판까지 했다는 점이 놀랍다. 제1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재치있게 농담할 것인가. 이것은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라는 책의 제2권에서 농담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농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카이사르의 대답 중에서 웃음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 1. 웃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들조차 실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웃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웃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우아하게 수치를 드러내고 비난하는 농담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연설가는 사람들을 웃기려 해야 하는가? 여기에 답하자면 사람들을 웃기는 일은 분명 연설가의 관심사가 많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네. 우선 자네가 사람들을 깔깔 웃게 만들면 그들은 자연히 자네 편이 된다네. 또한 모든 사람은 농담에 경탄하지. 주로 한 단어로 농축된 농담 말일세. 그 농담이 선제 공격일 때도 그렇지만 특히 맞받아치는 말일 때 더 그렇다네. 심지어 농담은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네.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단념하게 하여 결국 좌절시키지. 그리고 농담을 던지는 연설가를 교양 있고 학식이 넘치며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네. 긴장을 풀어주면서 타격감을 줄이기도 하고 말일세. 문제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어졌을 때 농담과 웃음이 그 문제들을 날려버리지.
그렇지만 연설가가 웃음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해야 하는지는 극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에서 제기한 네 번째 질문이지. 연설가가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하는 질문입니다. 명백한 악이나 범죄 혹은 극심한 고통을 놀림감으로 삼으면 사람들은 웃지 않는다네. 사람들은 사기꾼들에게 통렬하게 안갚음하기를 원하지. 고작 조롱하고 놀리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며 불행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네. 자네들은 높이 존경받는 이들에게 특히 공손해야 하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폄하하면 안 된다네. 그리고 농담을 해도 되는 소재는 대단히 존경받지도 않고 비참하게 고통당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 문제를 영리하게 놀리면 사람들은 웃는다네. 유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네. 하나는 어떤 대상에, 다른 하나는 언어의 기반을 두고 있지. 대상에 관한 농담은 짧은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방식이네. 반면 언어의 기반을 둔 농담은 기민한 발언이나 생각의 요점으로 이루어지는 걸세. 사실 모든 농담은 어떤 대상이나 언어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은 그 둘이 섞여서 웃음이 나오는 때의 농담을 좋아한다네. 말장난으로 농담하기 부분에서 물론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가장 익숙한 유형의 농담은 예상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하는 걸세. 이런 경우 착각해서 웃음이 발생하고 여기에 동음이어의 농담이 섞이면 더 재미있지. 동음이어로 된 농담이 매우 호평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 단어의 의미를 다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능력은 창의력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네. 그럼에도 다른 유형의 유머를 곁들이지 않으면 웃음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고작해야 칭찬을 받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유형은 단어를 살짝 바꾸는 걸세. 카토의 농담으로 예를 들어보겠네. 이름이 비클이라고? 푸, 피클이로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카토가 한 사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잠시 나와 단둘이 산책하러 갈래? 그래, 나가자. 그러자 그 남자가 물었지. 왜 나가야 하지요? 카토는 이렇게 대답했다네. 그게 아니지. 왜 너여야 할까? 그 다음으로 이름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영리한 조롱이라네. 어떤 사람이 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서 농담을 끌어내는 걸세. 또한 시 한 구절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덧붙이는 것도 재치 있다네. 속담도 이 분류에 속한다네. 언어에 기반을 둔 유머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된다네. 언어 유머의 다른 유형으로는 상황에 맞게 표현 응용하기, 단어 비틀기, 말 비꼬기가 있다네. 공개 연설을 잘 하려면 단어를 서로 맞대응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네. 이 방법도 역시 재치 있게 들릴 때가 많네.
다음으로 대상을 이용하여 농담하기에서는 어떤 이런 유형의 농담은 무한히 많이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네. 기습적인 농담, 다른 사람의 특이점 조롱하기, 자신의 특이점을 웃음 소재로 제공하기, 더 좋지 않은 것과 비교하기, 모르는 척하기, 엉뚱한 추론, 어리석음을 비판하기. 그러므로 대중연설을 위한 농담에 통달하고 싶은 사람은 타고난 유머 감각 외에 위 유형에 잘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어서 표정까지도 각 유형의 농담에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야 하네. 표정이 크라수스 자네처럼 더 엄숙하고 진지할수록 말하는 내용이 더 웃기게 들리지. 키케로는 자신의 역작인 연설가에 대하여를 출판한 지 12년 후 쫓기다가 살해당했다. 정치인 출신 안토니우스 장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였다. 수십 년이 흐르고 로마의 체제가 자유연설이 중요시되었던 공화국에서 그렇지 않은 제국으로 변환되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지만 설득하는 연설의 기술은 로마의 모든 일반 교육의 기반으로 남게 되었다. 키케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 퀸틸리아누스가 당시에는 로마의 영토였던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는 활동 말기에 세계 최초로 고대 로마 라틴어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학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역작인 연설가 교육을 썼는데 제2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부에서 새로운 농담의 방법을 혹은 농담의 기술을 제시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예화들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은 별명이 아우구스투스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그 예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나온 예화들은 모두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자세히 보시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고 속으로 그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농담에 대한 책이 나오면 대체로 읽어보는 편인데 이번에 신간으로 참으로 2000년 전에 그 이야기이지만 그 농담의 본질은 그때 다 파악이 되었고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생활에 농담이 이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